자, 전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들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 시장 이론과 그 다음에 주택시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언급할 내용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봤을 겁니다.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 하나 절대 초과인을 못 얻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시장이고, 두 번째는요, 이 시장에서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동질. 자, 세 번째는요,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퇴거가 매우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완전한 정보라는 게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다른 것들은 일단 거의 다 그냥 어느 정도 갖췄다고 가정하고, 요놈과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와 관련돼서. 자, 정보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이렇게,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정보가 있다. 어떤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즉시 아니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시장을 뭐라 하냐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된다, 아니면 지하철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서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정보가 이미 즉시 다 어디에 한다고요?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버스 타고 이제 직장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뭐가 나왔냐면, 어떤 지역으로 이 지하철이 이쪽으로 통과가 된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그전에 논밭이었는데 산 임야 있고, 근데 그러면 이쪽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되죠.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자, 이 토지를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오르기 전에 얼른 구입하고 싶겠네요. 그래갖고서 잽싸게 버스에서 내려갖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한 평당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그래서 그 정보를 듣는 순간 바로 여기 와서 중개업소에 들려갖고, 중개사님 여기는 땅 1000평만 주세요. 10만 원씩에. 그랬더니 그 중개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벌써 평당 2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까? 200만 원.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가, 공표되는 정보가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격에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 갖고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어떠한 정보가 즉시 정확히 부동산 아니면 주식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자, 어떤 A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A라는 제약회사가, 자, 저녁 때 TV를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에이즈 신약을 개발했답니다. 에이즈 신약.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에이즈는 완치가 안 돼서 그렇지, 어지간한 치료만 잘하면, 충분히 오래는 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신약은 완치까지 된답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런 거네. 지금까지도 지구에서 이제 2,800만 명 가까이가 2,800만 명입니다. 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에이즈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3,500만 명 가까이가 에이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약 한 알만 딱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뚝 나는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가 한 주당 얼마나 하면 10,000원인데, 요거 주가가 문장 올라갈 걸로 예상되네요. 그래서 잽싸게 어디로 왔어요? TV보다 건넌방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TV 얼른 킨 다음에 요거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이미 얼마요? 한 주당 40만 원씩 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즉시 어디에 반영됐다고요? 주식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 가지고는 이익을 얻어요, 못 얻어요? 절대 못 얻겠네요. 이러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율적. 이때 이 어떤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장.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는 이미 과거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요거는요
현재 공표되는 정보.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정보,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정보. 이거를 현재의 정보라 할게요. 지금 라디오에서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정보. 이거를 현재의 정보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정보는 다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현재 공표되는 정보 정도는 다 반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떤 시장이라고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그러한 정보가 있다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현재 공표되는 정보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죄송합니다. 이익을 절대 못 얻는다는 정상적인 이상의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현재의 정보 정도는 다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하냐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이 가장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엔 과거의 정보라든가 현재 공표되는 정보 이런 것들은 다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거를 미래의 정보라는 겁니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을 뭐한다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대표적인 게 이런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갖고 어디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나만 살짝 알고 있다. 공표된 게 아니죠. 신문지상에. 그러면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나요?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는 있지만 찾아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만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약성.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정보,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아니면은 미래의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더더욱 반영이 안 돼 있죠.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굳이 뭐 예를 들자면 강원도 오지가 있는데 강원도 오지가 자,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TV도 없고 전화기도 없습니다. 그냥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소박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오. 근데 요 지역이 앞으로 관광단지로 개발된다고 라디오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잽싸게 가면 여기 있는 사람 모를 거 아닙니까 아직은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시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이러한 데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다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정보를 갖고 있다면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시장은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완전 경쟁일 경우는 누구라도 초과이익을 못 얻는다고 했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정상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그리고 요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적. 보통 이제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추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다. 그 다음에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 분석은 예컨대 기업이 이제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 발표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경영 방침 이런 거 발표하게 되면 나름대로 쭉 분석해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가끔 이거 잘 물어보는데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틀린 겁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근데 이미 과거의 정보는 다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해야 백날 초과이익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 맞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죠.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틀렸습니다. 정상적인 이익밖에 못 얻습니다. 초과이익을 못 얻습니다. 그러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비로소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면 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 있을 수 없는 시장인데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남들하고 이제 비교해 보려고 추상적으로 만들어 본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은 미래의 정보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고 했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모조리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을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 그 다음에 미래의 정보, 아직 공표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골표도. 자, 예, 공표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정보와 관련돼서 완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뭐 현실 존재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시장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만들어 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고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고 이거보다 약간 좀 벌려서 이거 이상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불안정 경쟁 시장일 경우는 그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정보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삼촌한테 술이라도 한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비용이 소요된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국토교통부에는 삼촌한테 얼마치 술을 사고요? 100원어치 술을 사면서 엄청난 이득을 얻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일반 시장이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시장은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500원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시장이 조카한테 살짝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시장이라고 쳐볼게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500원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는 500원 정도는 받고 팔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윤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초과 이윤에 해당되는 만큼 정보 비용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인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못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과이윤을 못 얻었으니까 결국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정보와 관련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갖췄다고 가정하고 정보와 관련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누구 하나 정보를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그 자원을 몰아갖고 지가 다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시장이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게 일반적이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완전 경쟁을 생각해 볼게요. 완전 경쟁은 누구라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초과이윤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비용으로도 지불할 돈이 0이라는 얘기죠. 0. 그러니까 초과이윤도 제로고 정보 비용도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못 얻는 시장 아닙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맞습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불안정 경쟁이라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있죠. 찾아보긴 힘들지만 어쨌거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는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건 적게 들어가건 어쨌거나 불안정 경쟁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럼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시장일 경우는 투기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시장이니까요? 이러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비용과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투자론을 공부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중에 이해가 좀 안 가시면 뭐 위주로요? 그 계산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해서 계산하는 틀만 좀 갖추시면서 그냥 들어가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거는 계산 문제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 정보 비용을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 그거와 관련돼서 거기 보시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기로 하시겠다.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가치를 계산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기업도시로 개발될 경우는 6천만 원, 기업도시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는 4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20%이고 기업토지로의 개발 가능성은 40%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투자론이 공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는 이제 돌아오기가 힘드니까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이 우리 같은 사람은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1년 후에 기업도시로 얘들이 개발될지 기업도시로 개발이 안 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기업도시로 개발된다면 토지 가격이 6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개발이 안 되면요 4천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기업도시 될지 안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뭐 그 중개사라든가 이러한 어떤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한 40%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60%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걸 평균을 내본 건데 어떻게 평균 내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해준 겁니다. 6천만 원 곱하기 0.4 플러스 4천만 원 곱하기 0.6 해주면 1년 후에 우리 같은 사람이 기대되는 토지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럼 토지 가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4,800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4,800만 원. 요거는 1년 후에 기대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요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 할인한다는 얘기는 20%만큼 복리 형태로 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1.2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는데 1.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이게 이제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요 토지의 가치는 얼마라고요? 4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들어올 예상되는 수익을 요구 수익으로 할인했을 때 그때 이 부동산의 어떤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정을 이렇게 할게요. 어떤 사람이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확실한 정보.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후에 이 지역이 기업도시로 개발될 거라는 것을 100%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천만 원이 될 거라는 것을 100%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 후에 기대된 수익이 6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몇 퍼센트 할인한다고요? 20%로 이렇게 할인하게 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 투자 가치는 그 공표되는 즉시 신도시로 그 기업도시로 개발된다는 게 공표되는 즉시 이렇게 그 얼마냐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될 거라는 것을 곧바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곧바로.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굳이 확실한 정보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요 차이만큼 요거랑 차이 있죠. 차이만큼을 지불할 용의는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1,000만 원 요걸 뭐라 하냐면 그 정보의 가치라는 겁니다. 정보의 가치. 근데 뭐 요거보다 근데 정보의 가치 1,000만 원인데 정보의 가치로 500만 원만 지불했다 그러면 500만 원 남겠죠. 초과이익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이제 가치는 원래는 1,000만 원인데 좀 싸게 구입한다면 이익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예제 보시면 자, 다음은 불안정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보시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 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완전 경쟁은 항상 뭐였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죠? 완전. 자, 그 다음에 이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안전하므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는 어렵다. 맞는 거죠? 불안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초과이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정보 비용이 같다면 할당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하겠죠?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실질적인 이윤을 못 얻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할당 효율적이다. 3번에 보니까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3촌이 있어서 정보를 아주 싸게 구입했다는 얘기죠. 100원에. 그럴 경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4번에 보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과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이라도 초과이윤과 초과이윤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불안정 경쟁일지라도 뭐가 된다고요?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에 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항상 정보 비용이 0이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항상 정보 비용이 0이다는 거는 틀렸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는 정보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500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항상 정보 비용이 0이다 이런 것도 틀렸고, 언제나 완전 경쟁이다 하는 거 틀렸습니다. 불안정 경쟁이라도 뭐가 된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안정 경쟁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 틀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시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택시장이 개요다 해갖고, 주택은 부동성이라든가 뭐 성격을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성이라든가 인접성 등에 의하여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 외부 효과는 정책론 할 때 자세히 할 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연탄 공장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외부 효과. 그러니까 꼼짝 못하니까 외부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은 삶의 공간이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주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쾌적한, 그 다음에 편리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니면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각종 주택을 통해서 서비스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주택은 경제재이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재화를 경제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행위의 대상이 삼을 때 경제재라는 표현을 쓰고, 내구 소비재라는 얘기는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구성 있다.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소비재로서의 수요의 탄력성보다 투자재로서의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편인데, 이렇게. 자, 요거는 뭐가 있냐면 가격, 이거는 수요량, 가격, 수요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컨대 요거는 이제 귀걸이다. 요거를 이게 사치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비누다. 이걸 생활 필수품 해주는데, 귀걸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상당히 이렇게 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는 걸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리는 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비누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수는 해야 되는데 비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올르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귀걸이 같은 경우는 사치품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좀 오르니까 소비량이 확 줄어들었네요. 왜 줄어드냐면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네가 올랐어? 그럼 나는 그냥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내년에 그 예전에 쓰던 거 그냥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람마다 돈 좀 있는 사람도 있고 돈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 투자재로서 투자재로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고, 얘는요 소비재로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래서 소비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근데 투자재로서 주택을 바라볼 때는 좀 올라가면 왜 이렇게 비싸?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 소비재로서의 수요의 탄력성보다는 투자재로서의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은 내구재로서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며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빌려주는 시장 있죠? 주택을 빌려주는 시장.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거기 7번에 보니까 이질적 상품으로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은 똑같이 생긴 주택이라도 앞집 다르고 뒷집 다른 거 아닙니까? 아래층 다르고 위층 다르고 다 틀린 거죠.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특히 공급이 더 비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새로 지어서 공급할 때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주택이 있는데 이걸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자, 이 어떤 주택이 있다, 아파트가 있다면 316동 801호가 있다고 쳐볼게요. 요거는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요거는 우주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요 지역에, 앞동도 아니고 요 동에
위층도 아니고 아래층도 아니고 요거 앞집도 아니고 요거죠. 요거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이질적인 재화다. 이질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석하게 되면 만약에 우주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 독점자 아닙니까? 그럼 독점자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이 시세가 2억인데 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한다고 해서 10억에나 팔겠다 한다고 팔리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그 분석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분석입니다. 비합리적인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러면 요 316동 801호가 요건데 요거하고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효용이 비슷한 것들은 널려 있겠죠. 얘를 이용하나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뭐 내부 시설도 비슷하다면 얘나 뭐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동질적인 재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무슨 재화라고요? 동질성이 될 수가 있죠. 동질적인 재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분석이 용이하다. 바람직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 다수의 완전경력처럼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훨씬 더 분석이 용이해지면서 바람직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이제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 유용성, 효용 이런 것들을 주택 서비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이 인간에게 주는 쾌적성, 편리성 이런 걸 다 말한다고요? 주택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편리성 같은 게 증대하면 주택에 대한 물리적 측면의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물리적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파생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편리해지고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런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우리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이제 맥주 시장 같은 일반 재화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은 기존의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라고요? 그 새로 지어서 만들어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왜냐면 내구성 있는 재화이고 그 다음에 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지어서 판매되는 시장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특정 시점에서 주택을 분석하는 것을 주택 저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택 저량. 그럼 일정 기간을 통해서 주택 시장을 분석하는 것을 주택 유량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유량. 그러면 주택 저량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게 있고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요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양을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겁니다. 공급량. 그래서 천만 채가 있다고 쳐볼게요. 1000만 채. 그러면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요, 요 시점에 존재하는 양 중에 소비된 양이죠. 소비된 양은 900만 채라고 쳐볼게요. 900만 채다. 자, 그러면 몇 채가 비어있다고요? 100만 채가 비어있는 거죠. 요거를 공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어있는 집을 말한다고요? 공가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분석하는 것은 이거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 지어서. 그래서 자,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라는 게 있고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라는 게 있는데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요 일정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새로 지어서 공급한 양을 얘기하고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요 그 중에서 그 소비된 양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새로 지어서 공급한 양이 100만 채라고 해볼게요. 그 중에서 몇 채요? 90만 채가 분양이 됐다고 쳐볼게요. 90만 채가. 그러면 10만 채가 어떻게 됐다고요? 미분양이 된 거 아닙니까? 미분양이 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택시장은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양을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그 새로 공급되는 양을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양을 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수요라는 개념과 소요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 좀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택 수요는 우리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맨드.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냐면, 주택 시장이 있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는 여기 이제 주택 수요량이라 해볼게요. 수요량이다. 주택 수요다 해볼게요. 여기서는 수요. 거기. 요거는, 자,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이만한 가격을 살 수 있는 사람 있죠? 이만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집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디맨드다 해주는 겁니다. 디맨드다. 수요라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가구 수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가구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가구 수는.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 갖고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 소요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소요. 자, needs 이렇게 소요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수요라는 개념은 구매력을 갖춘 경제 학상의 개념이라면 요거는요. 어떤 사회 정책상의 필요로 하는 양,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양이라면 요거는요. 저소득층 있죠? 특히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양을 소요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 알아서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주택 필요량의 산정 방법 있죠? 그거는 그 참고 삼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주택에 거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의 주거 분리와 여과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자주 물어봅니다. 요거는. 자, 어쨌거나 주거 분리라는 게 있는데 주거 분리는 자, 거기 우리 보면은 어떤 동네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동네가 있다고 쳐볼게요. 동네가 있으면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 경계가 큰 산이 될 수도 있고 큰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이 될 수 있고 하천이 될 수 있는데 어쩌나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런 적은 누가 거주한다고요? 고소득층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적은요 저소득층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걸 뭐라 하냐면 주거분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직주분리라는 게 있는데 직주분리는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택은요 외곽으로 나가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직주분리를 한다면 얘는요 주거분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주거분리. 그래서 그럼 왜 여기는 고소득층이 거주하냐? 이거는 왜 그래요? 고가주택이니까. 왜 고가주택이니까 고소득층이 사냐? 지불할 능력이 충분하니까 여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은 왜 여기서 거주하냐? 저가주택이니까. 왜 여기서 하냐면 지불할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돈이 많다면 이런 데 가서 살고 싶겠죠? 이런 동네 깨끗한 동네니까 당연히 이런 데 살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자기가 지불할 능력에 따라 결국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지역은 조금이라도 고장나고 파손되고 손상되고 이러면 얼른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새로 산 그랜저가 있다고 볼게요. 1년밖에 안 된 그랜저인데 이렇게 후진하다가 전봇대 살짝 박았다. 그럴 경우는 열받겠네요. 그래서 얼른 어떻게 하고요? 얼른 고치려고 할 겁니다. 고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얼른 카센터 가서 고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집들은 조금이라도 파손되고 손상되고 그다음에 방충망 같은 게 이런 게 막 찢어지고 그러면 얼른 고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집가격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 주변 때문에 얼른 고치는 게 오히려 가치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요걸 볼게요. 요거는 어떤 그랜저냐면 1990년도에 영화 친구 같은 데 나오는 영화 그랜저인데 이렇게 곽그랜저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굴러다니는 게 있던데 한 30년 된 20년 넘게 된 그 그랜저라고 쳐볼게요. 얘네들은 후진하다가 전봇대 들이박았다. 왕창 깨져도 그냥 끌고 다닙니다. 왜 그냥 끌고 다니냐면 이 차 가격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고치는데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는 조금이라도 깨지고 부서지고 고장나고 이러면 어떤 경우는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게 굳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고쳐봐야 주변이 워낙이 집 가격이 싸니까 오히려 그 개량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가니까 안 고치려고 하니까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네요. 알죠? 이렇게. 근데 지금부터 이제 여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여과 과정은 이런 내용만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금 1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5년, 6년 정도 되면은 뭐 좀 낡고 노후화되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타려고 안 타려고요? 신차 나오기 기다렸다가 얼른 바꿔 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로 간다고요?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 가면 얘들보다는 한 단계 낮은 누가요? 저소득층들이 이거를 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 소유주가 이게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순환 과정.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자, 요 지역도 지금은 아주 깨끗한 동네지만 30년, 40년, 20년, 30년, 40년 정도 지나면 언젠가부터는 전체적으로 낡고 노화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자체가.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살려고요,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한 단계 낮은 저소득층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하향여과라는 겁니다.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누가요? 저소득층들이 이어받아서 산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하향여과다. 이번에는 요 지역도 30년, 20년 지나봐요. 그러면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들어온다고요? 고소득층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겠네요. 이거를 상향여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향여과.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를 하향여과.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거를 상향여과. 이렇게 해서 이 순환 과정을 밟는다는 얘기죠. 이거를 여과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과 현상. 근데 여과 현상을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 경계를 사이에 두고 어떤 지역이냐면 이러한 지역도 있고 이러한 지역도 있고 이러한 지역도 있고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여과 과정은 이제 이러한 지역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역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을 볼게요. 이러한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들은 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할인.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들은 얘들보다는 할증돼서 거래됩니다. 좀 비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길만 건너면 학군도 좋고 백화점 같은 게 막 즐비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얘는 좀 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떻다고요? 할인돼서 거래되는데 이러한 지역이 시간이 꽤 지나봐요. 시간이 꽤 경과됐다. 그러면 언젠가부터는 자 개량 비용하고 자 부서지고 고장나고 이런 것들 있죠. 개량 비용하고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봤더니 언젠가부터는 그 개량 비용이 더 커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시간이 꽤 지나면 전체로 낡고 노화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부터는 뭐가 더 커진다고요? 개량 비용이 개량 후에 가치 증가보다 크다는 얘기죠. 개량 해봐야 돈만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개량을 하려고요, 안 하려고요? 개량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급격히 가치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호시탐탐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싶었던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향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향여과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 지역을 보겠습니다. 요 지역은 얘들보다는 상대로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동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 저소득층들한테 자, 소득을 좀 지원해 준다고 쳐볼게요. 자, 이 달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소득 같은 거 지원해 줘봐요. 소득을 지원해 주면 소득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살려고요,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겠죠? 살고 싶어서 여기 삽니까?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 같은 게 증가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소득을 증가시키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가주택, 달동네 주택에 대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자,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안 살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같은 게 증가하게 되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마을이 이제 텅텅 빈집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그런 집은 그 지역을 빠져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개량 비용하고 개량 후의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뭐가 더 크다고요? 가치 증가도 커지는 시기가 온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개량 비용은 재건축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이제 점점 빠져나가서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밀어버리니까 훨씬 더 그 가치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쉽게 밀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량 비용보다 가치 증가 크니까 개량을 하려고요,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개량한다는 얘기는 재건축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그러면 재건축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들어와서 한다고요? 자,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하기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향 여과가 시작된다 표현합니다. 상향 여과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순환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과 과정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불량주택이라는 겁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뭐에도 문제가 있어요? 위생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수나고 그러면 다 피해보는 게 누가 피해본다고요? 이 달동네에 있는 사람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한 위생에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쓰레기 봉지 같은 거 내려오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방치하니까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범죄도 많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불량주택 문제를 어떤 형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결한답시고 여기는 산동네인데 달동네를 뭐 철거하겠다. 철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무슨 땅가격도 싼데 뭐 보상금 얼마나 받겠어요. 그리고 무허가 주택 굉장히 많은데 세입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 돈도 거의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바로 옆에 있는 산에 또 몰려들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동네 그 불량주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는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불할 대가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주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달동네에는 독거노인이 계신데 이 독거노인이 이렇게 이제 휴지 같은 거 주셔서 폐지 주셔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번다고 치면 15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집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런 분들한테 왜 당신이 여기서 사세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할 겁니다. 자기도 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소득을 지원해줘 봐요. 지원하면 여기서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동네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을 지원해주면 간단히 해결하는데 이걸 자꾸 철거하고 이러려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과 현상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 과정의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네요. 1번 보시면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얘와 얘가 분리되어 있다. 2번 볼게요.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얘네들은 조금이라도 이 지역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고장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손상되고 한 거 있으면 얼른 고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이 워낙이 집 가격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 지역 때문에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이걸 정의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나중에 할게요.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편익의 피해는 피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3번 볼게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과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이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여기서 보수라는 것은 재건축을 얘기합니다. 재건축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재건축 하려고요, 안 하려고요? 재건축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상향 여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되며 맞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고소득층 주택은요
할인돼서 거래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5번 보시면 고소득 중 주거적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돼요. 고소득 중 주거적으로 누가 들어온다고요? 저소득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상향여과가 아니라 하향여과라는 겁니다. 이게 틀렸네요. 하향여과가 계속되면 고소득 중 주거지역은 점차 뭘로 바뀐다고요? 저소득 중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이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